모빌리티 인문학 연구원 인문교양센터 인문페어 연속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 콘텐츠학과 교수 이동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기술과 함께 진화하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쉬운 이야기부터 진행해 볼까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뭔가 용기 가득한 사람은 사랑해 라고 직접 말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겠죠. 조금 쑥스러움을 타는 사람이라면 종이에다가 글자로 I love you, 사랑해 이렇게 써서 전달하거나, 혹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으로 제스처를 통해서 사랑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할 겁니다. 사실상 스토리를 전달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소리, 글, 이미지, 제스처, 또 그리고 영상,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냄새로도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김선아 배우의 데뷔작이었던 한 광고를 기억하시나요? 도회적인 이미지의 이 배우가 어떤 터널 같은 곳을 또각또각 걸어갑니다. 반대편에서는 한 여자가 걸어오죠. 두 여자가 이렇게 스치듯 지나갈 때 김선아 배우가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낯선 여자에게서 그의 향기를 느꼈다. 자, 이 메시지는 내 남자가 그녀와 함께 있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말로도, 글자로도, 또 제스처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풍기는 그 향 때문에 이 메시지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다양한 감각들을 가지고 메시지를 서로 주고 받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을 활용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던 시대죠. 바로 구술 문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다양한 감각들을 가지고 메시지를 주고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가 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발화자와 청자가 언제든 이야기에 참여할 가능성 또한 농후했죠. 다만 문제는 있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휘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는 순간 사라지기 때문에 기억을 오래 할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말을 하는 도중에 어떤 외부적인 환경 혹은 사오정처럼 자신의 내면적인 문제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와전되고 변질되고 왜곡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글자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말을 소유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에서부터 비롯된 거죠. 플라톤은 이 글이라는 것은 말과는 다르게 어떤 기술의 한 종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을 쓰는 것도 기술이다, 배워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한 거죠. 이런 글자의 힘은 대단합니다. 영속성도 있고요. 또 신뢰도 높아지고 사고와 표현의 체계를 더욱 정확하게 해주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필사를 하게 되면, 글자를 쓰게 되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쓰기 어렵다는 점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글 쓰는 것도 기술이기는 한데, 그거보다 더 우리가 이야기하는 테크놀로지들을 도입하기 시작하죠. 바로 활판 인쇄술들을 발명하게 된 건데요. 요하네스 구텐베르그가 만든 활판 인쇄술보다 우리나라의 직지심체 요절이 더 빠른, 무려 78년이나 빠른 활판 인쇄술이라는 거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런 활판 인쇄술로 인해서 인쇄 문화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인쇄 문화 시대를 지나게 되면 이제 전기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요. 이 전기가 도입되면서 인류 문명의 힘과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증대하기 시작합니다. 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한계들을 극복하고, 또 인간들은 이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수집형의 인간들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감각들을 썼던 어떤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이 이제 시각 중심의 문화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소설에서 만화로, 그리고 만화에서
이제 영화로 발전하고 있는 이 전기 문화 시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웨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작가가 완성된 이야기를 제공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요. 그러면 사용자, 즉 독자는 이 제공된 스토리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 채 향유하기만 하는 거죠. 이 전기 문화 시대를 지나고 나면 이 디지털 문화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디지털 기술들이 이 다양한 문화 산업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디지털 기술은 클로드 셰년이라고 하는 암호 전문가였는데요.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컴퓨터와 네트워크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하게 되고요. 컴퓨터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인터랙티비티라고 하는 새로운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인터랙티비티는 작가가 만들었던 완결된 스토리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해서 이 스토리의 흐름을 바꿔놓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개입으로 인한 스토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가능성들이 이제 이 디지털 문화 시대에 만연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시대에 등장하게 되는 그 스토리들을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자, 즉 작가가 어떤 기본적인 내러티브와 어떤 바운더리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사용자, 즉 독자는 이 제공된 바운더리 내에서 변종의 이야기들을 생성하고 또 때로는 설계된 바운더리를 넘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스토리들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아주 가끔 어떤 시스템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다수의 사용자들에 의한 커뮤니티가 발생하게 되고요. 새로운 문화를 생성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조금 살펴볼까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우리가 일방향 스토리텔링이었던 시대에는 그냥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독자들이 향유하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랙티브한 스토리텔링으로 발전하게 되면 이제 로미오의 행보는 내가 정한다, 내가 작가다 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로미오와 줄리엣이 이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줄리엣이 더 이상 로미오 없이는 살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어합니다. 그러자 로렌스 신부가 줄리엣에게 아주 비법이 들어있는 약을 하나 주죠. 이 약을 먹으면 잠시 동안 심장이 멈출 테니까 죽은 척 해라.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너의 심장은 다시 뛸 테니까 그때 돼서 로미오와 다시 만나면 된다라는 계략을 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줄리엣은 로렌스 신부가 준 그 물약을 먹고 이제 죽은 채 하고 있습니다. 로미오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줄리엣이 벌써 죽다니 이건 다 나의 잘못이야 라고 해서 그 유배지에서 도망쳐서 줄리엣을 향해서 달려가죠. 사실은 이 계략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런 셰익스피어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약에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새롭게 재편한다면 로미오가 그 유배지에서 떠나서 줄리엣을 보러 가는 순간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줄리엣을 보러 지하 무덤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로렌스 신부를 만나러 수도원으로 가시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이죠. 여기서 무엇을 선택할지는 이제 향유자, 즉 독자의 몫이 되는 거죠. 줄리엣을 보러 지하 무덤으로 가겠다라고 선택한 독자는 다시 또 다른 분기를 맞이합니다. 살색 난쟁이에게 독약을 구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색 난쟁이를 모른 척 지나치겠습니까? 그리고 구입하더라도 독약을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원수를 갚겠다며 무덤을 뛰쳐나가겠습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분기들을 통해서 자신만의 이야기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한 것입니다. 이런 인터랙티브한 내러티브의 정점은 바로 게임에 있습니다. 게임은 플레이어가 개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 정도의 극단에,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의 극단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영화들도 이런 인터랙티비티라고 하는 성질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인터랙티브 무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상영되었던 블랙미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로 어떤 콘프레이크를 먹을 건지를 결정하는 그 순간 이야기의 흐름은 정말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인터랙티브한 스토리텔링은 어떤 욕구 때문에 발생하는 걸까요? 이런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은 선택되지 않은 것에 대한 스토리텔링의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결정나게 되잖아요. 내가 그때 그 순간 선택하지 않았던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리니어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한번 선택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살펴봤던 다양한 인터랙티브 무비 같은 경우에는 한 회차의 러닝타임을 초과한 시청들을 하게 됩니다. 선택하지 않았던 경우에 대한 가능성을 실제화시켜 보려는 그런 의도에서부터 비롯된 거죠. 멀티 엔딩을 가지고 있는 비디오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번 끝까지 엔딩을 보지만 다시 리플레이하는 경험들을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MMORPG 같은 게임에서는요, 같은 맵에서 다른 팀원들을 구성해서 적과 싸워보면 또 다른 어떤 내러티브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런 즐거움들을 이 디지털 문화 시대에는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무한의 스토리텔링을, 스토리 시간을 경험하는 그런 서사를 가능하게 해내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문화 시대는 모두가 창작자가 되는 그런 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나 에칠리라고 하는 이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선구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디지털화된 비디오, 사진, 예술의 새로운 세계와 구술되던 이야기의 구시대를 병합해주는 최고의 방법론이 바로 이 디지털 기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창작자가 될 수 있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알렉산더 또한 유사한 얘기를 하는데요. 자신의 창의력을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기술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과거에는 특정한 소수의 개인만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트월드라고 하는 예술계에서 인정받은 누군가만, 그 특정한 사람만 작품 활동을 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뭔가 신춘문예에 당선된다거나 아니면 어느 전시관에서 전시를 해서 혹은 공연을 해서 데뷔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지만 창작자로서, 아티스트로서 인정받을 수 있던 시대였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은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내가 아티스트이다, 창작자이다 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 데에는 이 기술의 발전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2006년도에 컴퓨터 CPU가 발전을 하게 되고 그야말로 퀀텀과 같은 속도로 이 발전의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컴퓨터의 기능이 단순한 계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멀티미디어로서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 거죠. 더불어서 웹도 함께 진화하게 되었는데요. 정보를 제시하고 폐쇄적이고 제공자 중심이었던 웹 1.0 시대를 지나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개방하고 이용자 중심의, 그리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콘텐츠를 수용하는 그런 웹 2.0 시대를 우리가 과거에 겪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시대는 온라인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진 웹 3.0 시대이죠.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웹이 진화함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웹만 진화해서는 부족하죠. 창작을 하고 그 창작한 작품을 유통하고 또 그 유통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이런 생태계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컴퓨터로 글과 그림, 영상, 그리고 음악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가의 글을 편집자와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출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플레이어가 주인공이 되는 게임 미디어가 등장했습니다. 개인의 일상을 블로그에 담아서 유튜브에 올리고 또 공유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직업군도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스토리텔링의 기존 경계를 파괴하고 또 영역이 확장하게 된 거죠. 이른바 다시 쓰기의 스토리텔링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시 쓰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사례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원래 스토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가능성과 개연성, 그리고 잠재성, 그리고 필연성이라는 4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해요. 모든 가능성에서 플롯이 진행되면서 개연성으로 그리고 필연성으로 이야기가 모아질 때 하나의 완결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응답하라 1988의 다시 쓰기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응답하라 1988의 주인공은 이제 덕선이와 4명의 남자친구들이죠. 메인 플롯은 덕선이가 과연 누구와 결혼하느냐입니다. 처음에 덕선이는 동룡이, 선우, 정환이, 택 이 4명의 모든 친구들과 결혼할 가능성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플롯이 진행될수록, 즉 스토리 시간이 진행될수록 이 4명의 남자친구 중에서 이제 잠재성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덕선이의 남편이 되지 않을 친구는 동룡이죠. 동룡이를 지나게 되면 이제 좋아하는 선우가 언니와 사귀게 되면서 선우라는 인물도 이 가능성, 개연성의 영역에서 잠재성의 영역으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정환이와 태기라고 하는 두 인물을 중심으로 이 덕선이의 남편 찾기 플롯이 진행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스토리는 덕선이가 태기와 결혼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화가 방영되고 나서 향유자들은 굉장히 많은 토론들을 벌이게 됩니다. 왜 택이냐는 거죠. 덕선이의 남편은 정환이가 아니었나? 하는 향유자들의 반응들이 웹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모이게 되고, 이런 불만을 가진 향유자들이 그냥 단순한 불만, 소감에서 끝나지 않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 가게 됩니다. 이른바 다시 쓰기가 시작되는 건데요. 덕선이가 택이 아닌 정환이를 고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가지고 스토리텔링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원작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웹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다시 쓰기의 시대는 바로 디지털 문화 시대의 특징들 때문에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디지털 문화 시대를 넘어서 경험 문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그런 시대인데요. 이 시대에는 연결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무언가를 하고 내가 직접 그 세계에서 살게 되는 그런 문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리얼 액티비티 스토리텔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다수의 사용자가 함께 이야기를 만들기도 하고요. 허구의 한계를 벗어나서 어떤 현실의 경제나 사회 활동으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결합, 현실 세계의 확장으로서의 가상 세계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이질적인 매체 그리고 집단, 장르, 세대가 광범위하게 융합되는 그런 컨버전스 컬처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경험 문화 시대의 핵심은 바로 공간 컴퓨팅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인간에게 공간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인간들에게 공간은 어떤 물리적인, 물질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개념적인 공간으로도 확장되곤 했는데요. 특히나 인간들은 이 미지의 공간을 탐색하고 정복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 탐색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공간에서의 탐색을 넘어서 이제 가상의 공간을 탐색하는 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웹, 그리고 다양한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들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새로운 공간은 꽤 오랜 시간 전부터 글과 이미지 그리고 영상을 매개로 인간의 상상 속에 존재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이라는 것이 발전되면서 이 종이와 전신, 전파를 넘어서서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확장된 공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와 웹에 기반을 둔 가상세계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다변화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예술적인 상상력과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세계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은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 그리고 이 경험을 유발하는 세계, 현실 세계의 확장으로서 현실 세계와 영향을 주고받는 세계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디지털 트윈의 세계가 이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게 된 거죠. 이 경험 문화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험 문화 시대의 대표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메타버스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메타버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 자신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요. 아바타들이 입어야 하는 옷들을 제작해서 판매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징어 게임이 유행했을 때에는 오징어 게임을 메타버스에다가 그대로 재현해 놓고 마지막 최종 우승자를 겨루는 그런 게임들도 이 메타버스 안에서 실행되었습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비롯한 다양한 인기곡들을 아바타로 춤을 추면서 뮤직비디오를 찍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죠. 이 경험 문화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세 주체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세 타입의 디지털 노마드시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디지털 네이티브와 디지털 이미그란트, 그리고 버추얼 휴먼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는 그야말로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이 디지털 세상에 적응하는 주체들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자라면서 디지털 기술을 자연스럽게 접했기 때문에 이 멀티플레이에 익숙합니다.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세대이고 무언가 보는 그리고 이렇게 향유하는 문화보다는 본인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문화에 훨씬 더 익숙한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캐와 부캐가 함께 공존하는 세대 또한 그 특성 중에 하나죠. 그들은 아바타, 즉 캐릭터를 활용해서 메타버스로 적극적으로 진입합니다. 이 아바타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들의 숨겨진 어떤 내면의 욕망들을 대변해주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다양한 경험과 실험을 하고 있고요. 현실의 정체성은 유지한 채로 이 가상의 아바타를 통해서 더 넓은 세계로 자신을 확장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디지털 이미그란트, 즉 이주민들은 바로 저와 같은 세대들이죠. 태어날 때 디지털 기술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 세상에서 이제 디지털 세계로 이주한 그런 이주민들이에요.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이 디지털 격차를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와 이미그란트를 뛰어넘는 또 다른 세대가 있는데요. 바로 버추얼 휴먼입니다. 이들은 아예 태어나기를 메타버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죠.
리얼 휴먼과 사진을 찍으면서 SNS에 자신들의 삶을 공유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버추얼 휴먼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호모데우스적인 욕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조종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다라는 특징 때문입니다. 내 맘대로 누군가를 컨트롤하고 싶다라는 욕망은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그들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어떤 재미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기술은 더 발전하면서 이제 딥페이크 기술과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우리가 가상의 캐릭터가 좀 실제 사람 같지 않아 라고 했던 그 시대는 이제 지나가게 된 거죠. 실제 인물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버추얼 휴먼들은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 기술하고 결합해서 AI 로봇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우리가 SF 영화 속에서 봤던 것과 같은 안드로이드 같은 어떤 존재들이 이제 가상 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 실제 만질 수 있는 존재로 등장하게 되는 순간들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또 함께 공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들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담론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토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로 인해서 스토리텔링은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은 만들어지고 또 공유되고 향유되고 있죠. 모든 곳에 스토리가 있고 또 모든 것이 스토리인 그런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